말은 오늘도 아버지를 버리지 못했다고요. 아침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시간, 방 안 공기는 이미 오래된 파스 냄새와 젖은 기저귀 냄새로 눅눅했어요. 전기장판이 밤새 꺼지지 못해 이불 속은 아직 뜨거웠고 창문은 반밖에 열리지 않아 습한 열기가 그대로 갇혀 있었죠. 방은 원래 작은 방이었는데 이제는 침대, 보행기, 약상자, 기저귀통이 차지해 더 이상 방이라 부르기 어렵게 변해 있었어요. 박미정은 출근용 블라우스 위에 낡은 앞치마만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마룻바닥이 차가웠지만 무릎은 이미 오래 버틴 사람의 무릎이라 감각보다 소리가 먼저 나왔죠. 그녀의 오른쪽 무릎에서 자꾸 뚝하는 소리가 났고 왼쪽 어깨는 밤새 굳어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그냥 삼켰어요. 오늘도 병원은 못 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듯이요. 작은 탁자 위에는 약 봉투가 겹쳐 눕혀져 있었어요.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이라고 적힌 흰 라벨이 겹치고 비틀어져 어느 게 오늘 건지 바로 보기 힘들 정도였죠. 냉장고 옆 벽에는 A사 용지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혈압 체크 시간, 복용 시간, 다음 진료 날짜, 그리고 회사 회의 시간이 한 장에 모두 섞여 있었어요. 더는 나눌 틈이 없는 사람의 일정표였어요. 침대에 누운 박성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얇아진 목덜미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입술은 마르다 못해 살짝 갈라져 있었죠. 그는 천장을 보다가 곧 시선을 옆으로 돌렸어요. 미정의 어깨를 봤어요. 그 어깨가 아주 조금씩 거의 들키지 않게 떨리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것만 보고도 그는 자기 딸이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있었죠. 이제 이 집에서 누가 가장 아픈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몸 조금만 돌릴게요. 금방 끝나요. 미정은 최대한 일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떨림이 들키지 않도록 끝을 부드럽게 낮췄죠. 그녀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몸을 받쳐 옆으로 살짝 돌려주었어요. 한 손은 허리 뒤로 들어가고 다른 손은 어깨뼈 아래를 받쳤죠. 이 동작은 수십 번 반복한 동작이라 익숙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그녀의 손목이 버티지 못하고 살짝 덜컥 꺾였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한번 사라졌다가 돌아왔어요. 그 작은 표정의 빈칸을 아버지는 봤어요. 불 꺼진 스탠드 옆 접이식 식탁 위에 쌓인 것은 기저귀 묶음이었어요. 대형 사이즈, 새 것 반, 쓰던 것 반. 뒤에는 카드 명세서가 반 접힌 채 눌려 있었죠. 결제일은 지난주였어요. 아직 결제 완료 표시가 없었어요. 장기 간병은 몸만 버티는 일이 아니고 통장도 같이 버티는 일이라는 걸 이 집은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의사는 이미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보호자분이 무너지면 같이 쓰러지는 겁니다. 혼자 버티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 말은 조심스러운 충고가 아니라 사실상 경고였죠. 끝까지 내가 돌볼 거예요 라고 말하는 보호자가 가장 먼저 쓰러진다고요.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은 미정이었지만 그 말을 진짜 무서워한 사람은 오히려 박성호였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전 괜찮아요. 미정은 그렇게 말했지만 괜찮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숨기기였어요. 그 말은 이제 자기한테도 잘 안 먹혔어요. 휴대폰이 침대 옆 서랍에서 짧게 떨렸어요. 화면에는 미선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둘째 딸, 그러니까 여동생이었죠. 미정은 화면만 보고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으면 울 것 같아서가 아니라 받으면 지금도 집인가? 아직 출근 전이야? 라는 말부터 시작될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질문은 사실 아직도 혼자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체력보다 마음이 먼저 끊어진다는 걸 미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떨리는 진동음도 들었어요. 그리고 딸이 전화를 안 받는 것도 봤어요. 그는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거의 들리지도 않는 아주 낮은 숨으로만 말했죠. 미정아, 너 먼저 앉아. 허리 펴요. 그의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고백이었어요. 난 괜찮다가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게 더 겁난다는 말이었죠. 미정은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앉으면 더 못 일어나요. 아버지 씻겨드려야 돼요. 하고 말했지만 그 말의 끝에는 자신도 모르게 묻어난 게 있었어요. 나도 이제 조금 한계예요라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내였어요. 그녀는 물수건을 데워서 아버지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눈가, 이마, 입, 가장자리까지 조심스럽게 훑었죠. 동작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살짝 떨렸어요.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오는 떨림이었어요. 두려움의 이름은 오늘 내가 없으면 아버지 숨이 넘어가면 어떡하지였어요.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도 있었어요. 오늘 내가 쓰러지면 아버지는 누구 손에 맡겨지지였어요. 장기간병은 이렇게 두 겁이 동시에 오는 시간이에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죠. 이건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흔한 시작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해요. 보호자가 끝까지 혼자 하겠다. 그 말만은 피하세요. 그 말은 버팀의 선언이 아니라 무너질 시간표 선언에 가깝다고요. 미정은 시계를 봤어요. 회사에 지금 갑니다라고 보내야 할 시간이 3번이나 지났어요. 이미 한 번은 눈치가 왔고 이미 한 번은 반쯤 잘린 얼굴로 팀장에게 사과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1달, 2달, 3달이 지나면 말투가 달라지죠. 가정사면 정리하고 오라는 말을 돌려서 하게 돼요. 가정사라는 단어에는 보통 부모의 병, 돈 문제, 그리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가 한 묶음으로 붙어 있어요. 돌봄은 결국 일자리까지 흔들어요. 일자리가 흔들리면 노후 준비도 같이 흔들려요. 노후 준비가 흔들리면 남은 가족은 나중에 돈 때문에 또 싸우게 돼요. 이건 한 집의 일이 아니라 한국에서 아주 흔한 싸움의 시작이기도 해요. 아버지, 오늘 오전 진료는 다음 주로 미뤄도 돼요. 숨 고르시면 돼요. 미정은 그렇게 말하며 약 봉투를 정리했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미루면 다음 주에는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는 거요. 병원 예약은 미루면 미룰수록 불안이 쌓이고 그 불안은 결국 죄책감으로 돌아왔어요. 그 죄책감이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걸 그녀는 몸으로 이미 겪고 있었죠. 박성호는 딸을 오래 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썹 사이를 좁혔어요. 마치 결심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에는 오래 버티던 어른의 체면보다 다른 게 우선으로 떠올라 있었어요. 그는 딸의 등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짐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지난 생각이었죠. 지금 그의 진짜 두려움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 집에서 더 누워 있으면 이 아이 인생이 같이 다치겠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미정은 마지막으로 시트를 곧게 펴주고 침대 난간에 수건을 다시 묶었어요. 그 수건은 밤마다 급하게 잡아당길 때 손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걸어둔 거였어요. 한눈에 봐도 응급용이었죠. 그건 이 집이 이미 혼자 돌보다가 생길 수 있는 낙상 위험을 매일 견눈질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의학적으로도 위험해요. 혼자 있는 보호자는 잠깐 눈을 감는 순간 큰 사고를 놓칠 수 있고 그 사고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장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버티지 말고 지역 요양 상담 창구나
방문 간호 서비스를 먼저 두드리라고 안내돼요. 돌봄은 의무가 아니라 구조로 나눠야 한다고요.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숨을 길게 들이켰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한참을 있었죠. 그건 기도도 아니었고 휴식도 아니었어요. 이제는 인정이었어요. 오늘은 나 혼자서는 못 넘기겠다. 그 생각이 그녀 안에서 처음으로 선명하게 굳어졌어요. 그건 도망이 아니라 진짜 한계의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오늘은 미선이 좀 부를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미정은 아주 작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못하겠다라는 고백은 이 집에서 가장 금지된 말이었거든요. 그 금지된 말이 드디어 나왔어요. 박성호의 마른 손등이 살짝 떨렸어요. 그 떨림은 슬픔도 있었지만 안도도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래, 이제 너 혼자 아니야. 혼자 아니어도 된다. 점심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어중간한 시간. 부엌 테이블에는 물컵 3개랑 하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투명 클리어 파일 안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방문 요양 서비스 안내,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가능 지역 같은 제목이 인쇄된 안내지가 겹쳐 있었죠. 서류 냄새는 병원 서류 냄새랑 비슷했어요. 생활의 냄새가 아니라 절차의 냄새. 그 냄새만으로도 이 대화가 그냥 가족 얘기가 아니라 제도 얘기라는 걸 알려줬어요. 박미선은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있었어요. 동네 가게에서 일할 때처럼 단정한 표정이었죠. 그녀 옆에는 윤복순이 앉아 있었어요. 60대 초반 지역 복지센터에서 나온 요양 상담사. 서류를 꺼낼 때도 손동작이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세게 말하면 방안 공기가 깨질 걸 아는 사람처럼요. 어르신은 지금 일상에서 계속 넘어질 위험이 있는 상태예요. 야간에도 돌보는 분이 계속 붙어 있어야 하고요. 복수는 조용하게 말했어요. 단점만 들이밀지는 않았어요. 대신 현실부터 확인했죠. 이건 누구 잘못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한 명한테 다 몰린 상황이에요. 박미정은 맞은편 의자에 반쯤 걸터 앉아 있었지만 사실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자세였어요.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느슨하게 풀린 채였고 머리는 급히 묶었다 풀었다 한 듯 잔머리가 얼굴에 붙어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컵만 만지작거렸어요. 물은 거의 안 마셨는데 자꾸만 컵을 돌렸어요. 말이 나오면 우는 얼굴이 될까 봐요. 복수는 서류 한 장을 앞으로 밀었어요. 거기엔 방문 요양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이건 집으로 돌보는 분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오고 씻기고 식사 챙기고 상태도 보고요. 가족분이 계속 안아 일으키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건 방문 요양이라는 서비스였어요.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돌봄을 맡을 수 있고 본인 부담은 보통 전체 비용의 일부만 내요. 일반적으로는 약 15%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적보험이 대신 내는 구조라서 가족이 전부 책임지는 상황에서 숨구멍이 되는 제도예요. 이건 결국 딸 한 명이 다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의미예요. 그리고 이건 주간 보호센터예요. 낮 시간 동안 어르신을 센터에서 맡아드려요. 치매 관리나 식사, 목욕까지 다 포함해서요. 밤에는 다시 집으로 오시고. 복순이 말했어요. 그게 주야간 보호 서비스였어요. 이건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어르신을 시설에서 돌봐주고 낮 동안 가족이 자기 일을 볼 수 있게 시간을 벌어주는 방식이에요. 가족이 잠깐이라도 눕고 씻고 본인 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제도가 애초에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자라고 설계돼 있다고 복수는 설명했죠. 이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가 번아웃으로 같이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진 서비스예요. 단기 보호는 며칠씩 시설에 계시는 거예요. 가족이 정말 못 버틸 때 조금 쉬라고 복순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단기 보호는 며칠 단위로 요양시설에서 어르신을 맡아주는 제도예요. 요즘은 이걸 가족 휴가제라고도 불러요. 가족이 완전히 탈진하기 전에 보호자에게 의도적으로 쉬는 날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으로는 이 가족 휴가제가 더 늘어나서 보호자가 쉴 수 있는 날과 횟수가 예전보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요. 정책 쪽에서도 집에서 돌보는 가족이 먼저 쓰러지면 결국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다 조심스럽게 했지만 말의 무게는 가벼울 수 없었어요. 이건 전부 이렇게 들렸으니까요. 아버지를 집에서 계속 돌보는 건 이제 위험합니다. 이제 혼자 못 버티잖아요. 미정의 목이 한번 크게 삼켜졌어요. 저희가 보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은 나온 순간 방 안을 가르는 칼처럼 들렸어요. 보내다라는 단어 하나에 죄책감, 수치심, 해방감, 그리고 배신감까지 다 묶여 있거든요. 한국에서 요양원에 보내자는 말은 종종 책임 포기로 번역돼요. 근데 실제로는 혼자 버티는 보호자부터 무너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복수는 말해왔죠. 그건 통계라기보다 현장에서 반복해서 본 장면이었어요. 끝까지 내가 할게요라고 말하던 사람이 먼저 쓰러져서 결국 아무도 못 지키는 상황. 그게 더 많다고요. 미선이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어요. 언니, 이건 그냥 맡기는 게 아니야. 언니 좀 쉬자는 거야. 그 말은 사실 나도 더는 언니 혼자 쓰러지는 거 못 보겠다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미정 귀에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 말은 이렇게 들렸죠. 아버지를 집에서 빼자. 이 집에서 모시는 거 이제 그만하자. 미정의 손이 물컵에서 떨어졌어요. 컵이 살짝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났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방 안 모든 사람의 등을 세우게 했죠. 당신들 얘기 다 들려. 문은 완전히 닫히지 못한 채 조금 열려 있었고 방 안 침대 위 박성호의 시선이 그 틈 사이로 조용히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윤복수는 숨을 한번 길게 삼켰어요. 그리고 말끝을 부드럽게 낮췄어요. 어르신,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집에서 계속 돌보시려면 보호자도 숨 쉴 틈이 있어야 오래같이 가요. 이건 버팀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 말은 정확했어요. 이 제도들의 핵심은 대신 맡길게요가 아니라 돌봄을 같이 들자였어요.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이 모든 걸 혼자서 책임지지 않고 방문요양이나 주야간 보호 같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섞어서 오래 버티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예요. 가족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게 공식 목표예요. 이건 그냥 상담사가 하는 예쁜 말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제도 자체를 설명할 때 쓰는 문장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은 그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느꼈어요. 아버지가 들으시잖아요, 지금.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아버지 들으시는데 그 얘길 왜 지금 왜 이렇게 대놓고. 미정의 눈이 붉어졌어요. 그건 분노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치였어요. 내가 더 못 버티겠다는 말이 아버지 귀에 그대로 들어갔구나. 이 인식이 그녀를 찢어버렸어요. 미선은 한 박자 늦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얼굴이 무너졌어요. 언니, 나 그런 뜻 아니었어. 나도 같이 하겠다는. 같이? 미정이 웃음 비슷한 걸 한 번 냈어요. 웃음 같았지만 울음에 더 가까운 소리였죠. 같이면
왜 맨날 나 이름으로만 보호자 서류 넣었는데? 그 말은 칼이었어요. 누가 더 했냐 전쟁의 첫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아버지에게 그대로 들렸어요. 복수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대화는 제도 설명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건 가족의 선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박성호의 시선이 아주 조금 떨렸어요. 그의 숨이 예전보다 더 짧고 가쁘게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눈으로 알아챈 건 아이러니하게도 여태 울던 미정이 아니라 미선이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숨 좀 쉬어봐.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장면이 바로 다음 순간부터는 감정 싸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시간이랑 싸우는 일이 되거든요. 거실 테이블 위가 전쟁터처럼 변한 건 단 10분이었어요. 원래는 반찬통, 종이컵, 물티슈 정도만 놓여있던 테이블이었죠. 지금은 각종 종이들이 겹쳐 올려져 있었어요. 약국 영수증, 병원 진료비 계산서, 택시 영수증, 기저귀 결제 내역, 간병 도우미 비용 송금 내역, 회사 결근 사유서까지 생활이 문서로 변해버린 자리였어요. 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시간이 어디에 묶였는지, 누가 밤을 새웠는지 전부 기록처럼 남아 있었죠. 박미정이 먼저 꺼낸 건 회사 양식이었어요. 가족 사유에 의한 긴급 조정 근무 신청서, 모서리가 몇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구겨져 있었어요. 나 이거 3번 냈어. 3번. 팀장도 이제 불편해해. 이번에 또 내면 그냥 말 안 해도 알지? 잘리라는 얘기 돌려서 나올 거야. 미정은 종이를 탁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방안이 뜨겁게 변했죠. 그녀는 이어서 병원 기록지를 꺼냈어요. 지난달 새벽 2시 응급실 접수증, 그 밑엔 동반 보호자, 장기 체류 필요라는 메모가 빨간 펜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누구랑 갔는지 알아? 나 혼자였어. 택시 기사님이 들쳐서 올려줬다? 난 허리 못 써서 그때 그냥 옆에서 울고만 있었어. 아빠 체온 떨어질까봐 겉옷 벗어서 덮어주고 그날 아침에 바로 회사 갔어. 말도 안 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엔 슬픔보다 억울함이 먼저 깔려 있었어요. 억울함은 보통 분노보다 먼저 나와요. 그리고 분노는 그 다음에야 얼굴을 바꿔요. 박미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핑크색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흔히 동네 병원에서 받아오는 약 봉투보다 조금 큰 사이즈. 그 안엔 인쇄된 계좌이체 내역이 반접힌 채 들어 있었어요. 미선은 그걸 차분하게 펴서 테이블 가운데에 놓았어요. 야간 간병 도우미 하루 2시간씩 온 날들 있지? 그거 내가 낸 거야. 미선은 조용히 말했다. 언니한테 말 안 한 건 말하면 언니 또 아냐. 내가 할기라고 할 거니까. 그러면 내가 괜히 돈 쓴 사람처럼 되잖아. 언니 체면 구기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말 안 한 거야. 미정의 시선이 그 종이에 박혔어요. 거기엔 날짜별로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찍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오래였어요.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미정이 낮게 말했다. 낮았지만 뼈가 있었어요. 왜 나 혼자라고 느끼게 해? 왜 나만 싸우는 줄 알게 만들어? 나도 사람인데. 미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딱 굳었어요. 표정이 아니라 몸이 먼저 굳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 말 나도 하고 싶었거든. 언니 앞에서 그 말하면 언니가 나버릴까봐 못한 거야. 그건 미선의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언니가 자신을 냉정한 사람으로만 볼까봐 무서웠어요. 아버지 그냥 시설로 보내자라고 말만 하는 사람. 손 안 대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찍히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같은 편 못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도왔고, 행정은 자기가 챙겼고, 서류는 자기가 띄웠지만 말은 끝까지 삼켰던 거예요. 하지만 미정 귀에는 그게 다르게 들렸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보내자는 거잖아. 그 말 하려고 온 거잖아. 너랑 그 복지사분이랑 같이. 미정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는데 그건 웃음이 아니었어요. 울음이 끊기기 직전 마지막으로 표정을 세우는 모양에 가까웠어요. 나더러 이제 그만 놓으래? 언니도 살아야지 이런 말 하겠지? 듣기 좋게? 결국엔 아버지 여기서 치우자 그 얘기잖아. 치우자라는 말 좀 하지 마. 미선이 바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그건 방어라기보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속도였어요. 아버지가 짐이야? 짐 치우는 거야, 지금? 그 말은 사실 미정에게 던진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던진 거였어요. 그녀도 그 단어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런 사람처럼 들릴까봐. 그럼 뭐라고 해? 뭐라고 불러? 나 지금 회사 잘리고 통장 바닥나는 이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돼? 미정의 눈이 붉어졌어요. 곱게 말해줄까? 사랑? 효도? 아니, 그거 다 끝났어. 이건 효도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인생이 같이 닫히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훅 꺼졌어요. 거실에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초침만 딸깍, 딸깍 하고 들렸어요. 이상하게 시계 소리가 원래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집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았거든요. 집이 비어 보이는 순간은 보통 가족이 서로를 향해 내 탓이야라는 말을 하기 직전이에요. 그 말이 나오면 그 집은 잠시 집이 아니게 돼요. 언니, 나도 무서워서 그래. 미선은 그 말을 힘들게 꺼냈어요. 나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빠 요즘 새벽에 숨 헐떡이는 소리 나잖아.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나도 심장 떨어져. 근데 나 혼자 있을 땐 그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오늘 혹시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나 혼자 있을 때 끝나면? 나 그거 평생 못 산다. 그 생각했어. 나 그 생각하면서 잠 깬다고. 그 말은 미정의 호흡을 딱 멈추게 했어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서로가 겁먹어 있다는 걸. 근데 둘 다 그걸 말하면 약해지는 줄 알았어요. 약해지면 상대가 떠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각자 강한 쪽을 연기했어요. 미정은 내가 다 알게를 연기했고 미선은 현실적인 쪽이 되자를 연기했어요. 그 두 개의 연기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힌 거예요. 됐어.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만하자. 아버지 들으신다. 아버지 다 듣고 계셔. 미선은 본능적으로 방문 쪽을 돌아봤어요. 방문은 닫히지 않은 상태로 조금 열려 있었어요. 그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 얇은 회색 담요 위에 누운 박성호의 얼굴이었어요. 눈꺼풀은 반쯤 내려가 있었는데 귀는 분명히 이쪽을 향해 있었어요. 마치 TV 소리를 듣는 것처럼 집중하는 표정. 그 표정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 그 두려움은 내가 짐이구나라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지나간 단계였어요. 지금 그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데 있었어요. 내가 여기 누워 있는 동안 내 딸 둘이 서로를 미워하게 생겼구나. 그걸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싸움은 그대로였지만 싸움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서로가 아니라 시간하고 싸우는 방향으로. 아버지, 미선이 제일 먼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버지, 숨소리 왜 이래 미정아.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해. 박성호의 가슴은 위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리듬이 불규칙하게 끊기고 있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천천히라도 들숨과 날숨이 길었는데 지금은 짧고 빠른 숨이 몇 번 들어가다가 갑자기 멈칫하고 다시 공기를 찾는 식으로 튀었어요. 입술 끝이 살짝 푸르스름해지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축 늘어졌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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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좀 떠봐요. 아버지, 미정이 거의 날아가듯 방으로 들이닥쳤어요. 그 빠른 속도가 방금 전까지 그만하자라고 말하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컸어요. 아버지, 저 미정이야. 들려요? 아버지. 미선은 이미 휴대폰을 움켜쥐고 119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한 번에 안 눌렸어요. 다시 눌렀어요. 호흡 불규칙, 의식 흐려져요. 예, 예. 주소는 네. 이응이응구 이응이응동 네. 네. 아파트 305호. 네, 빨리. 네, 빨리 와주세요. 제발. 거실 바닥 위로 영수증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약봉투, 카드 명세서, 간병비 이체 내역, 회사 결근 사유서. 방금 전까지 서로에게 카리던 것들이 발밑에서 구겨지며 깔렸어요. 그 순간부터 이 집은 누가 더 버텼나 따지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집은 갑자기 응급실 대기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받쳤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우리 가요. 금방 가요. 금방 병원 가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냥 숨만 쉬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숨만 쉬세요, 아버지. 미선은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울음은 미정을 향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언니,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있어. 나 도망 안 갔어. 나 지금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이 말이 중요했어요. 싸우던 자매가 동시에 같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딱 그 장면이에요. 이 집은 지금 둘 다 밖으로 못 나가요. 둘 다 같은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둘 다 같은 사람의 숨을 기다리고 있어요.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짧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 이제부터는 감정으로 해결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다음은 구급대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병원 침상 위에서 들려줄 마지막 말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초인종이 2번 짧게 울렸고 그 다음은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어요. 119 구급대원 둘이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급했지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숨을 다친 사람 옆에서는 고함보다 리듬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처럼요. 한 명은 작은 가방을 열면서 장비를 꺼냈고 다른 한 명은 빠르게 방 안으로 들어가 박성호의 어깨와 턱 각도를 확인했어요. 기도 열림부터 보는 건 기본이에요. 그건 숨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동작이에요. 이어서 팔목과 목에서 맥박을 짧게 짚고 가슴의 오르내림을 눈으로 확인했죠. 이건 밖에서 환자 상태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활력 징후들, 즉 호흡 맥박 같은 기본 생징후를 순간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실제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호흡수, 맥박, 산소 포화도 같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기록해요. 의식 반응 약해요. 호흡 불규칙. 산소 포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짧고 또렷하게 상황이 말로 정리돼요. 말투가 감정 없이 들릴 정도로 단단했죠. 아버지, 들려요? 성우님. 구급대원이 이름을 크게 불렀어요. 이것도 중요한 절차예요. 이름을 불러 반응을 보는 건 현재 의식 상태를 바로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서요. 미정은 그 소리에 거의 울 듯 끄덕였어요. 아버지, 대답 좀만 해봐요. 우리 가요. 병원 가요. 금방 가요. 다른 구급대원은 손가락만 한 집게 같은 걸 꺼내 박성호의 손가락 끝에 끼웠어요.
작은 적외선 센서 같은 장치였죠. 그건 산소 포화도, 즉 피 안에 산소가 얼마나 잘 돌고 있는지 보는 비침습 장비예요. 보통 손가락 끝에 끼우면 화면에 수치가 뜨죠. 구급 인력은 그 수치를 가지고 이송 중 산소를 얼마나 줄지, 호흡 보조가 필요한지 판단해요. 들것이 방 안으로 억지로 밀려 들어왔어요. 집이 좁아서 가구 모서리에 한 번씩 부딪힐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방은 원래 방이었는데 그 순간엔 병실처럼 바뀌었어요. 낡은 서랍장 모서리에 들것 프레임이 찍히며 하얀 페인트가 살짝 벗겨졌고 그 작은 소리에도 미정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언니 신분증, 약 리스트 챙겨. 미선은 울면서도 가방을 한 손으로 쓸어 담고 있었어요. 약봉투, 진료 일정표, 혈압약 이름이 적힌 메모. 그녀도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병원은 맨 처음 묻거든요. 기저질환 있으세요? 복용 중인 약은요? 이걸 못 말하면 초반 처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걸 이미 몇 번 경험으로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거실 바닥에는 아까까지 서로를 찌르던 증거물들, 간병비 이체 내역, 회사 결근 사유서, 약국 영수증, 이 구겨진 채 깔려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의 부츠가 그 위를 밟고 지나갔어요. 그 장면은 이상하게 모욕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이 서류들이 누가 더 희생했나 따지기 위한 칼이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록이 된 거였으니까요. 성우님, 산소 먼저 드릴게요. 구급대원이 비닐 마스크를 꺼내 조심스럽게 얼굴 위에 댔어요. 얇은 투명 마스크 안쪽으로 산소가 밀려 들어가며 비닐이 가볍게 들썩였죠. 이런 산소 마스크 공급은 집에서 호흡이 불안정한 환자를 이송할 때 자주 쓰는 기본 처치예요. 그 다음엔 들것에 고정하고 이송하면서 혈압, 맥박, 호흡 같은 활력 징후를 반복적으로 본다고 하죠. 이건 이송 중 상태가 더 떨어지는지 즉시 알아차리기 위한 거예요. 언니 신발 신어. 같이 타야 돼. 나 같이 탈 거야. 나갈 거야. 놓고 안 가. 미정은 신발을 제대로 꿰지도 못한 채로 굴러나가듯 따라붙었어요. 그녀의 블라우스엔 아직 앞치마 끈이 묶인 채였고 머리는 정리할 틈이 없어서 얼굴에 붙은 머리카락이 눈물에 달라붙어 있었죠. 미선은 현관에서 문을 잠그지도 못하고 뛰어나왔어요. 문은 반쯤 열린 채 복도 쪽으로 남아 있었어요. 집안의 냄새, 파스 냄새, 기저귀 냄새, 전기장판의 구운 먼지 냄새가 아파트 복도로 그대로 흘러나갔어요. 아파트 복도는 갑자기 아주 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들것 바퀴가 바닥홈을 지나갈 때마다 덜컥덜컥 소리가 났고 이웃집 문들이 살짝씩 흔들렸죠. 그 순간만큼은 복도가 병원 통로 같았어요. 조심하세요. 발 조심이요 라는 구급대원의 안내음만이 반복됐고 그 말에 맞춰 두 딸은 몸을 벽에 바짝 붙였다가 다시 들것 옆으로 붙었다가를 반복했어요. 구급차 안. 문이 닫히자마자 바깥의 생활소음은 끊기고 기계음 같은 일정한 삐 소리랑 산소가 흐르는 슈 하는 소리만 남았어요. 그 소리는 차갑지만 이상하게 안심되는 소리였어요. 누군가 지금 이 사람의 몸을 계속 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구급대원은 손목에 커프를 감고 혈압을 체크하고 산소 포화도 수치를 다시 확인하고 가슴 위에 손을 얹어 호흡 리듬을 느꼈어요. 이런 기본 활력 징후혈압, 맥박, 호흡, 산소 포화도는 응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서 이송 중에도 계속 본다고 해요. 수치가 한 번이라도 급격히 떨어지면 그 즉시 병원의 상태 불안정으로 연락이 가고 도착 즉시 응급실 팀이 붙을 준비를 하거든요. 미정은 들것 가장자리를 잡은 손을 떼지 못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었죠. 아버지, 들려요? 아버지, 그냥 숨만 쉬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안 가요.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건 사실 아버지한테 하는 말만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나 아직 안 무너졌어. 아직 붙어 있어.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선은 반대편에서 스마트폰을 쥔 손을 떼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 화면이 덜컥덜컥 흔들렸어요. 저희 병원으로 가요? 거기요? 네, 거기 응급실이요. 진료 기록 지난번에도 거기 있어요. 기저질환 고혈압 있고 야간 호흡곤란 반복됐고 예, 예 혈압약 드세요. 아버지 혈압약 드세요. 맞아요. 그녀는 울면서도 정보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것도 돌봄이에요. 울면서도 행정과 상황을 정리해주는 사람. 그 역할을 누구도 진짜 인정해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병원 도착.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하얀 형광등이 얼굴을 강하게 쳤어요. 미정은 잠깐 눈을 가렸어요. 빛이 너무 세서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버티던 어둡고 눅눅한 집 공기와 병원 공기가 너무 달라서 순간적으로 몸이 흔들린 거예요. 병원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그리고 냄새는 소독제 냄새였어요. 집의 냄새와 달랐어요. 집의 냄새는 우리가 버틴 시간이었고 병원의 냄새는 이 사람 지금부터는 우리가 본다라는 냄새였어요. 응급실 의료진은 아주 빠르게 그러나 놀라울 만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혈압 확인합니다. 산소 계속 주세요. 호흡수 기록됐나요? 의식 반응? 자극 반응 어때요? 응급실에서는 도착 즉시 활력 징후라고 부르는 기본 수치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고 차트에 기록해요. 이건 환자의 현재 안정도와 위험도를 판단하는 첫 단계예요. 상태가 불안정하면 바로 추가 처치와 모니터 연결, 산소 유지, 기도 확보 같은 걸 우선으로 붙여요. 이런 초기 선별 과정은 응급실이 환자를 얼마나 급한지 구분하는 핵심 절차예요. 커튼이 반쯤 닫히고 두 딸은 침상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참듯 입을 막았어요. 울음이 터지면 방해가 될까봐. 잠깐만요, 보호자분들. 간호사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이상하게 그 목소리만으로도 지금부터는 우리가 붙잡을게요라는 메시지가 들렸어요. 지금은 저희가 할게요. 조금만 밖에서 기다리세요. 곧 불러드릴게요. 곧 불러드릴게요. 그 한마디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 딸은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한 명이 앞에 서지 않았어요. 한 명이 뒤에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같은 걸음으로 걸었어요. 서로의 어깨가 아주 살짝 닿을 만큼 가까이. 거기 응급실 대기 의자. 싸늘한 플라스틱 의자에 둘이 나란히 앉았어요.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미정은 아직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들건 난간을 잡느라 하얗게 굳었던 그 손. 미선은 아직도 숨이 가빴어요. 울음이 가라앉지 않은 목에서 나는 짧은 들숨.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미선이 먼저 말했다. 언니, 나 안 도망갔어. 나 여기 있어. 미정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알아. 알아 같이 있어. 지금은 그 말은 작은 문장인데 사실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둘이다. 혼자 버티는 시간은 끝났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 다음 장면에서 아버지가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곧 커튼 안에서 아버지가 짧게 눈을 뜰 거예요. 그 순간에 남기는 말이 이 집 전체의 결말을 바꿔놓습니다.
응급실 커튼 안쪽은 바깥보다 조용했어요. 완전히 조용한 건 아니었지만 밖에 발소리나 안내방송 대신 기계에서 나오는 일정한 삐삐 소리와 산소 흐르는 얇은 숨소리만 들리는 조용함이었죠. 빛은 차가운 형광등인데도 커튼을 통해 떨어지면서 약간 푸르게 번졌고 그 빛이 침상 위 얼굴을 납작하게 눌렀어요. 박성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아직 코와 입을 덮고 있었고 가슴 위에는 얇은 담요가 반쯤 올라와 있었죠. 눈은 감겨 있었는데 눈꺼풀 아래가 아주 작게 떨렸어요. 마치 깊은 물속에서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요. 아버지. 박미정이 먼저 가까이 갔어요. 거의 속삭이듯 불렀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좀만 눈 떠보세요. 아버지. 금방이에요. 우리 여기 있어요. 나 혼자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그 말의 마지막, 나 혼자 아니에요라는 부분에서 그녀 목이 잠깐 끊겼어요. 이건 아버지에게 하는 보고였어요. 저 이제 혼자 버틴다고 안 할게요. 그 말이었어요. 그건 허락을 구한다기보다 사실상 항복 선언에 가까웠어요. 이제는 같이 버틸래요. 그 순간이었어요. 박성우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들렸어요. 완전히 뜬 건 아니었고 반쯤만 빛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만큼만. 초점은 처음에 허공에 있었는데 조금 지나자 바로 옆 얼굴을 찾았어요. 그 옆 얼굴은 박미정이었고 그 다음은 박미선이었어요. 두 사람 다 울고 있는 얼굴이었죠. 둘 다 눈가가 빨갛고 코끝이 반짝였어요. 숨도 일정하지 않았고요. 아버지, 아버지 들려요? 아버지, 나 미선이야. 나왔어.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여기 있어. 박미선은 급하게 말을 쏟았어요. 원래는 차분하게 말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정을 한 번에 정리해서 설명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말이 겹쳤어요. 말이 겹친다는 건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박성우의 입이 아주 작게 떨렸어요. 산소 마스크가 있어서 말소리가 정확히는 안 들렸지만 입술이 움직이는 모양은 분명히 말이었어요. 미정이 바로 마스크 가장자리를 살짝 들고 귀를 가까이 댔어요. 미선도 반대쪽에서 따라 붙었어요. 두 사람의 이마가 거의 맞을 만큼 가까워졌어요. 그 자체가 장면이었어요. 평생을 각자 버틴 두 사람이 지금은 같은 한 점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것. 이리 와. 박성우가 아주 낮게 말했어요. 거의 숨 사이로 새는 소리였죠. 둘 다 손. 그 말에 미정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 아직도 들건 난간을 잡던 기억이 남아 하얗게 굳어있는 손. 미선은 반박자 늦게 자기 손을 그 위에 포개듯 얹었어요. 손등과 손바닥이 한 덩어리처럼 겹쳤어요. 어색하게 서툴게. 근데 떨어지지 않았어요. 박성우는 그 겹친 손을 오래 봤어요. 눈동자를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로 초점만 거기에 걸어둔 채로 마치 그 장면을 머릿속에 찍어두려는 사람처럼요. 얼굴엔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만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편해진 표정도 같이 있었어요. 안심이 살짝 섞인 얼굴. 살면서 가장 무거운 걸 이제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런 표정. 그는 다시 입술을 떨었어요. 미정이 몸을 더 숙였어요. 미선도 같이. 두 사람 이마가 부딪히다시피 하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 한 글자를 꺼내는데도 힘이 꽤 들었어요. 나는 무서운 거 없다. 미정이 고개를 빨리 저었어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박성우는 짧게 숨을 들이켰어요. 다시 한번 입을 떴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었을 수도 있어요. 몸은 분명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마지막에 제일 많이 꺼내는 말이 나는 괜찮다인 이유는 정말로 본인이 안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 말은 보통 너는 이제 나 때문에 안 무너져도 된다라는 의미로 쓰여요. 나는 괜찮아는 사실, 너 무너지지 말아예요. 박성우는 아주 조금 더 숨을 모았어요. 그 힘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내려고 하는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모이면서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올라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는 딸들의 손을 더 끌어당기려고 했어요. 완전히 당길 힘은 없어서 손가락만 꿈틀거렸어요. 너희 둘 떨어지지 마라. 미선의 입이 막혔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쏟아졌어요. 싸우지 마라. 그거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 그 말은 아주 천천히 끊겨 나왔어요. 숨 사이사이에 걸려 나온 짧은 조각들. 그런데 그 조각들 사이에 들어있는 의미는 또렷했어요. 그는 내가 짐이라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대신 하지 마라를 남겼어요. 서로 미워하지 마라. 각자 버티려고 하지 마라. 둘이 같이 살아라. 그 말들을 한 줄로 눌러서 마지막으로 딸들 손 위에 얹은 거예요. 그게 그의 마지막 요구였어요. 유언이 돈 얘기가 아니라 관계 얘기인 집. 그 순간만큼은 자식들이 서로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이 집의 전부였어요. 미정은 눈을 감고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사과하듯 아니면 약속을 받듯. 알았어요. 그녀 목소리는 작았어요. 거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정도로. 아버지, 알았어요. 나 혼자 안 할게. 이제 안 할게. 미선이랑 같이 할게요. 미선도 고개를 떨구며 손을 더 꽉 눌렀어요. 언니 혼자 아니야. 나 도망 안 간다. 나 그냥 말만 하는 사람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나 계속 있을 거야. 아버지 들으시죠? 들려요? 나 여기 있어. 그 말을 들으면서 박성우의 눈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웃음이라기엔 너무 힘겨운 얼굴이었는데 그래도 분명히 그 방향이었어요. 사람의 표정에는 가끔 체력이 없어도 방향만 남을 때가 있거든요. 이건 괜찮다 쪽의 방향이었어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미정은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지금 안 무서운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지금도 무섭구나. 근데 아버지는 자기 무서운 걸 안 얘기하네. 대신 우리 무서운 걸 줄이려고 하네. 마지막까지도. 산소 마스크 안에서 박성호의 호흡이 다시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목 근육이 조금씩 긴장했다, 풀렸다 반복했어요. 그 움직임이 점점 짧아졌어요. 커튼 밖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들, 잠깐만요. 한 번만 뒤로 서 계세요. 차분한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미정과 미선은 동시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하지만 손은 아직 서로 잡고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은 채로 한 발 물러난 거예요.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하면 과장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같은 쪽으로 움직였어요. 더 이상 따로가 아니었어요. 커튼이 약간 더 닫히고 의료진이 몸을 기울였어요. 모니터 소리, 숫자들, 낮고 빠른 지시들. 그건 두 딸에게는 잘 안 들렸어요. 이제 그 소리는 배경이었어요. 둘은 커튼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손은 여전히 포개져 있었고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이제 누구 탓할 거 없어.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우리 둘 탓만 남았지. 그 말은 자기 비난이 아니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둘이 같이 책임진다. 누가 더 했냐는 얘기 이제 안 한다. 같이 산다. 그 약속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이 집은 이미 이전과 같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앞으로의 장면들 장례, 정리, 남은 방 전부의 기준이 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두 딸의 손을 붙잡아줬고 두 딸은 그 손을 서로에게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은 무너지는 대신 방식을 바꿉니다. 응급실 안쪽 커튼은 닫혔고 두 사람은 커튼 밖으로 나왔어요. 바로 옆 복도에는 환자 침상이 줄지어 있었고 바퀴 소리, 간호사 걸음소리, 호출벨 소리, 어딘가에서 나는 짧은 신음 같은 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사이에 파놓은 대기 구역만큼은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밝은 형광등 아래 회색 플라스틱 의자. 차갑고 딱딱한 그 의자에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 거리는 파란뼘도 안 됐는데 공기는 몇 년 동안처럼 멀었어요. 그렇지만 도망갈 데는 없었어요. 이건 집이 아니었고 문 닫고 올 수 있는 방도 아니었으니까. 박미정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어요.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들건 난간을 붙잡던 그 손 그대로. 마디가 하얗게 마른 나무처럼 굳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 손을 무릎 아래 감췄을 거예요. 나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지금은 그냥 떨리게 뒀어요. 숨기는 힘조차 없었어요. 미선이 그걸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언니 손 계속 저래.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멋쩍게 웃었어요. 웃음이라기보단 어쩌겠어 하는 표정에 가까운 짧은 들숨. 요즘 밤마다 그래. 한번 잡으면 안 풀려. 잠들어도 손이 계속 쥐어져 있어. 꿈에서도 아빠 들고 있나 봐. 미선은 그 말에 바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어요. 언니 그거 병원 갔어? 갈 시간이 어딨어. 사람 하나 계속 들고 있는데. 미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 내 허리도 아작났어. 다리도 안 펴져. 새벽에 한 번씩 쥐와. 근데 그거 풀려고 누우면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쉬어. 그럼 그냥 다시 일어나서 붙잡고 있지 뭐. 그럼에도 나 괜찮아라는 말이 자동으로 안 나왔다는 게 중요했어요. 지금까지는 그게 미정의 입에 붙어 있던 인사말이었는데 오늘은 그게 안 나왔어요. 오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했다는 거죠. 아파. 힘들어. 나 무너진다. 이 세 마디를 돌려 말하지 않고 한동안 둘은 말이 없었어요. 응급실 안내 방송이 한 번 지나갔고 스트레처 이송 침대가 복도를 지나가면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 번 났어요.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미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도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느 부분은 갈라졌어요. 언니만 무서운 거 아니고 나도 진짜 무서웠어. 미정은 옆을 봤어요. 그 말을 이렇게 직접 듣는 건 처음이라서 반사적으로 얼굴을 들었어요. 미선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놨어요. 엄지손가락이 여전히 떨리는 게 보였어요. 나 솔직히 말하면 밤에 전화 올까봐 늘 깨 있었어. 언니한테. 언니 쓰러졌다. 그 전화 올까봐. 우리 아빠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 진짜야. 미정은 잠깐 숨이 멎은 사람처럼 조용해졌어요. 미선은 계속 말했다.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듯. 아빠 상태도 무섭지. 근데 언니가 없는 세상, 그건 난 상상도 안 돼. 나 그거 생각하면서 잠 깬다니까. 그때마다 머릿속에 이 소리나. 그녀는 가슴 가까이 손을 대고 낮게 따라했다. 딱 끊어지는 소리.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 그 소리만 나. 그 고백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죄책감도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도 섞여 있었어요. 아주 오래 묻어둔 사랑. 미정의 눈가가 다시 젖었어요. 이번엔 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묵었던 게 풀리면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그 말을 왜 이제 해? 그 말은 나무라듯 들렸지만 실은 이랬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이렇게 기대지 않았어? 왜 나 혼자라고 믿게 했어? 미선은 대답했다. 단 한 박자도 쉬지 않고 준비된 답처럼. 언니가 나한테 기대면 언니가 지는 것 같잖아. 그 말은 현실이었다. 언니 성질 알잖아. 괜찮아. 내가 할게 그걸로 버틴 사람인데 갑자기 나 좀 도와줘라고 말하면 언니가 무너지는 것 같잖아. 무너지면 언니 그 다음엔 아예 나랑 말 안 할 것 같았어. 나 진짜 그게 무서웠어. 나 버릴까 봐. 미정은 그걸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아, 웃음인지 울음인지 한번 짧게 쥐어짜듯 소리가 새었어요. 내가 언제 널 버렸어. 언니는 늘 혼자 하잖아. 미선이 솔직하게 잘랐다. 숨쉬듯 나왔다. 혼자 하는 사람은 같이 하자는 말을 싫어해. 같이 하자는 말이 너 부족해로 들리잖아. 그거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도 가게에서 그래. 직원이 언니 쉬어요. 제가 할게 그러면 그 말이 언니 요즘 감 못 잡죠? 로 들리거든. 그 말에 미정은 입을 막았어요. 눈물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올 뻔해서. 상황은 전혀 웃을 일이 아닌데 이해가 너무 정확하게 와서 이상하게 힘이 풀리는 순간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아, 나 진짜 그랬다. 미정이 말했다. 내가 할게라는 말 없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았어. 그 말로 버틴 거라서. 알아. 미선이 바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돈으로만 넣은 거야. 간병 도우미 비용, 야간 도와준 사람 다 내가 냈어. 왜냐면 돈은 언니 자존심 안 건드리니까. 내가 직접 와서 교대할게 하면 언니가 나 쫓아냈을 거잖아. 미정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미선이 현실만 따지고 감정 없이 숫자만 들이미는 냉정한 쪽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숫자는 다 미정의 체면 안 건드리려고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내가 내 돈인지도 몰랐다. 미정이 힘없이 말했다. 내가 고마운지도 몰랐다. 그냥 너는 말만 한다고 생각했어. 응, 그렇게 생각하라고 일부러 말 안 했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미선이도 같이 하고 있어라고 믿는 것보다 미선이는 말만 하지? 라고 욕하는 게 언니에겐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게 더 편하면 그냥 그걸로 가자고 생각했어. 미움 사는 게 덜 아프지. 불쌍하단 소리 듣는 것보다. 그 말은 칼처럼 박혔어요. 미정을 찌른 칼이 아니었고 미선이 자기 자신을 찌른 칼이었어요. 둘 사이의 공기가 확 꺼졌어요. 한동안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울음은 잠깐 멈췄어요. 대신 숨을 가다듬는 소리만 들렸어요. 후 하하고 턱으로 길게 내쉬는 소리. 사람이 진짜 지쳐서 바닥에 닿았을 때 나오는 울음보다 더 깊은 숨. 미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용히, 천천히, 아주 분명하게. 언니, 이제는 나 끼워줘.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선택지가 아니라 통보. 나 이번엔 구경하는 사람 아니고 같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갈 거야. 언니 허리 다 나가기 전에. 나도 책임질 거야. 나도 보호자야. 알겠지? 미정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다. 한번 아주 거칠게. 응. 짧게 대답했다. 응, 미안. 그리고 그 다음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게 나왔다. 고마워. 그건 미정이 그동안 못하던 두 단어였다. 미안과 고마워. 둘 다 말하면 약해지는 단어라서 평생 안 하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단어.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방식 나누자. 나 행정이랑 서류랑 시설 알아볼게. 방문 간호,
주간 보호센터, 단기 보호 이런 거 전부 내가 담당할게. 연락받고 서류 내고 대기 리스트 확인하고 그것도 다 내가 할게. 언니는 밤에 쓰러지지 말고. 진짜로. 밤은 혼자 버티지 마. 그거 이제 금지야. 알았지?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가 아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 혼자 안 버틸게. 혼자 버티면 아버지가 제일 싫어해. 미선이 말했다. 아까 들었지? 떨어지지 마라 그거. 그거 아버지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돈 얘기도 아니고 집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거 하나였어. 응, 들었어. 미정은 눈을 감았다 떴어요. 아버지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결국 우리 둘이더라. 맞아. 아버지는 자기 몸보다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리는 걸 더 무서워했어. 맞아. 둘은 동시에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반복은 싸움이 아니라 합의였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 조용히 생긴 게 하나 있었어요. 원망보다 앞서는 약속.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같이 산다. 누가 더 했네 말래 그 얘기 이제 안 한다. 아버지 일은 우리 둘의 일이다. 한 사람 인생을 태워서 지키는 방식은 여기서 끝낸다. 미정은 의자 등받이에 살짝 기대며 한 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거기서 아하는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미선은 그걸 보고 즉시 가방에서 파스 같은 걸 꺼내려고 뒤적였어요. 익숙하게 자동으로. 이건 새로운 장면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돌보던 두 딸이었는데 이제는 서로를 돌보기 시작한 두 사람으로 바뀌는 장면. 응급실 안쪽에서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진의 그림자가 천천히 커튼에 비쳤어요. 이제 곧 두 사람은 설명을 듣게 돼요.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 사인해야 할 동의서들, 장례 절차, 이후 요양 계획, 약속했던 교대 방식. 이제 감정만으로 버티던 시간이 끝나고 실제로 우리가 같이 책임진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울음과 떨림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 앞에 이번엔 종이와 설명이 놓였어요. 감정 대신 절차, 눈물 대신 서명. 보호자분들, 의사는 최대한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는 그러나 함부로 무뚝뚝하지도 않은 목소리. 지금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후에는 몇 가지 결정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결정. 결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살릴지 말지 같은 선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이 집이 어떤 형태로 남을지 정하는 선택. 의사는 차트를 짧게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혈압 수치, 산소 포화도, 의식 반응. 전문 용어는 가능한 빼고 지금 무슨 처치를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안정됐는지, 위험한 건 뭔지 아주 조심스럽게 깔끔하게 말했죠. 그 말 중에는 지켜봐야 합니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들어 있었어요. 그 문장은 사실상 이런 뜻이에요. 아직 안심 아니다. 오늘 밤 누구 한 명은 붙어 있어야 한다. 미정은 그 순간 자동으로 제가 있을게요라고 말하려다가 목이 걸렸어요. 입까지 올랐던 말이 멈춘 거예요. 그건 이 사람 인생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에 가까웠어요. 그 빈 한 박자 동안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은 제가 남을게요. 밤은 제가 할게요. 미정이 고개를 획 돌렸어요. 너는 가게는 문 닫으면 돼. 미선이 잘났다. 단호했지만 격하지는 않은 목소리였다. 가게는 다시 열면 돼. 근데 아버지 오늘 밤은 오늘 밤뿐이야. 오늘 밤을 나 말고 누가 보냐고 하면 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남아. 끝. 그건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었어요.
그 말투 속에는 나도 보호자다라는 문장이 분명하게 들어 있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대하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한 분이 밤새 혼자 버티면 아침에 판단력이 크게 떨어져요. 내일 또 결정을 하셔야 하니까요. 그건 곧 이런 뜻이기도 했어요. 이제부터는 체력도 자원이다. 체력을 관리하는 게 곧 아버지를 지키는 일이다. 내가 다 할게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하다. 그 말은 두 사람에게 똑같이 들렸어요. 아버지가 커튼 안에서 말했던 그 문장. 둘이 떨어지지 마라. 그 말이 지금 현실 언어로 번역돼서 내려오고 있었다. 의사는 자리를 비켜주며 간호사에게 눈짓을 했고 간호사가 파란색 파일과 펜, 여러 장의 종이를 들고 왔어요. 이건 보호자 동의서고요. 이건 앞으로의 입원 절차 설명서고요. 이건 연락 담당자 지정서예요. 누가 1순위, 누가 2순위로 연락을 받는지 정하셔야 해요. 그 1순위, 2순위라는 단어에서 두 사람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박미정 이름이 1번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다 할게라는 말과 함께 살아온 가정은 자동으로 책임이 한 사람, 이름 밑으로 모이는 구조였으니까요. 미선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연락 순서, 저도 올릴 수 있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순위 언니, 2순위 저. 병원 연락은 둘 다 받게 해주세요. 서류에도 제 번호 같이 넣을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또박또박 났어요. 그건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었는데 사실은 이 가족의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보호자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바뀌는 장면. 관계가 말이 아니라 문서에 적히는 장면. 미정은 그걸 보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어요.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이걸 지금까지 혼자 붙잡고 있던 시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게 눈에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아, 나 진짜로 혼자였구나. 그리고 그게 진짜로 위험한 거였구나. 그 인식이 가슴을 눌렀어요. 이건 간호사가 다음 종이를 내밀었다. 추후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회복하시는 경우 단기간 집으로 다시 가실지 아니면 단기 보호시설을 잠깐 이용하실지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가족끼리 이야기해 두시면 갑작스러운 날에도 덜 흔들려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리스트 받을 수 있나요? 대기시간, 비용, 의료 인력 있는 곳 위주로요. 그 질문은 간호사도 놀라지 않게 만든 질문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의 말투였거든요. 미정은 옆에서 그걸 듣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이런 뜻이 있었다. 아, 이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누가 제도랑 싸워준다. 언니는 미선이 옆을 보지 않고 말했다. 마치 이미 역할이 정해진 것처럼. 언니는 오늘 아버지 옆에 앉아 있어. 그냥 손잡고 있어. 이상하면 바로 불러. 내가 밖에서 행정 처리 다 할게. 내가 밖에 있을게. 너 들어가. 미정이 반사적으로 말했다. 너는 서류 챙겨야지, 나야 뭐. 아니. 미선은 그 한 글자를 아주 또렷하게 냈다. 언니는 거기 앉아 있는 게 일이야. 알았지? 그 말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앉아 있는 게 일이다라는 말. 그게 무슨 일인가 싶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었다. 그건 지난 2년 동안 박미정이 자기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어요. 밥 대신 옆에 있기, 잠 대신 옆에 있기, 회사보다 옆에 있기. 그걸 이번엔 일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처음으로. 박미정의 입술이 떨렸어요. 응,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응, 알았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미정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힘이 풀렸다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받았다는 느낌에 가까웠어요. 내가 하는 것도 일이구나. 내가 해온 것도 일이었구나. 그냥 딸이라서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말이 가슴에 박히는 순간이었다.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장례식장 관련 안내 자료도 드릴까요? 바로 쓰실 건 아니어도 요즘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두 분이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질문은 가볍지 않았지만 잔인하려고 던진 말은 아니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라는 투명한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봤어요. 예전 같으면 이 질문은 싸움의 시발점이었을 거예요. 벌써 그런 얘기를 왜 해? 너는 왜 그렇게 냉정해? 넌 벌써 보낼 생각이야? 그렇게 던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둘 다 웃음 비슷한 걸 한번 내뱉었어요. 그 웃음은 지쳐서 나오는 공기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미정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세요. 같이 볼게요. 둘이 같이 볼게요. 둘이라는 단어가 병원 복도에 아주 작게 울렸어요. 둘 다 들었고 간호사도 들었어요. 그 한마디로 이 집의 위치가 정리됐어요. 아버지의 일은 이제 한 사람의 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눠드는 약속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말로만 남지 않고 절차와 서류 위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절차를 함께 듣는 사람이 이제 둘이다. 설명과 서명이 끝났을 때 서류 뭉치는 미선의 손으로 갔고 병실 출입 팔찌는 미정의 손목으로 갔어요. 역할이 나뉘었다. 아닌 척하던 게 아니라 정말로 나뉘었다. 미정은 팔찌를 만지작거리다가 아주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버지가 보신다면 좋아하시겠다. 미선은 대답 대신 웃다가 갑자기 코끝이 빨개졌어요. 응, 그 말 하려고 나 지금 참고 있었어. 그 말은 반 농담이었지만 속은 진심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장 무서워했던 건 내가 죽으면 이 집이 찢어진다였는데 지금 이 복도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벌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잠깐의 정적. 의자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떨어졌어요. 이제 싸움의 그림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붙어 있는 그림자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 그게 다음 장면이에요. 아버지가 누워있던 그 방. 파스 냄새와 전기장판 냄새가 남아있는 그 좁은 방. 그 방은 더 이상 누군가를 떠안은 방이 아니라 우리가 버틴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례가 끝난 지 며칠 뒤 집은 조용했어요. 조문객의 발자국 소리도 상복의 바스락거림도 사라졌고 식탁 위에 늘 있던 종이컵, 커피와 위문떡도 치워졌어요. 남아있는 건 냄새뿐이었어요. 파스 냄새, 누군 전기장판 냄새, 소독 티슈 냄새, 오래된 체온 냄새. 그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작은 방에 두 사람은 같이 들어섰어요. 방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침대는 벽에 붙어 있고 얇은 전기장판 위에는 누웠던 자국이 깊게 남아 있어 담요 표면이 한쪽으로 쓸려 있었어요. 베개는 가운데만 눌려 있었고 베개 커버에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직 붙어 있었죠. 그게 너무 선명해서 괜히 손으로 쓸어내리기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박미정은 문턱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 자세는 익숙한 자세였어요. 늘 이 각도에서, 늘 이 높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봤으니까. 습관처럼 허리를 굽히려다 본능적으로 멈췄어요. 허리가 찌릿하고 항의했거든요. 박미선은 그걸 보고 한쪽 입술을 깨물었어요. 허리 펴. 이제 그거 안 해도 돼. 그 자세 이제 안 해도 돼. 말은 부드러웠지만
안에 깔린 건 선언이었어요. 이제 이 집에서 무릎 꿇고 버티는 사람은 없다. 그 버티는 자세 자체를 끝내겠다는 선언. 방 한쪽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서랍이 있었어요. 그 위에 약 봉지들이 날짜 순서대로 붙어 있었어요.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 필요시. 글씨는 미정의 필체였는데 날짜로 내려갈수록 글자가 더 급하게, 더 거칠게 바뀌어 있었어요. 마지막 며칠치는 거의 끊어진 메모처럼 보였어요. 잠도 못 자고 적은 글씨, 손가락이 굳은 채로 적은 글씨. 미정은 그 약봉지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손끝이 그대로 멈췄어요. 버리자.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이제 버리자. 응.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엔 힘이 좀 들었어요. 응. 이건 버리자. 이건 무서운 기억이라서 버리자. 둘은 약 봉투를 따로 담는 상자를 준비했어요. 상자는 그냥 종이 상자였어요. 근데 그 상자를 닫을 때의 표정은 장식품을 포장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거의 의식을 치르는 표정이었어요. 이건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주는 표정. 그 다음은 안경. 박성우가 마지막까지 쓰던 낡은 돋보기 안경. 코받침대가 한쪽 휘어져 있고 렌즈 가장자리에 미세한 기스가 빛을 푸르게 흩었어요. 그 안경을 미정이 손으로 집으니까 손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이건 버리면 안 되지? 미정이 물었다. 근데 이건 동에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가까웠다. 아니, 이건 못 버리지. 미선이 바로 대답했다. 이건 우리가 들고 있어야지. 이건 아빠 목소리 있는 물건이라서. 목소리 있는 물건. 그 표현에 미정은 짧게 웃었어요. 진짜로. 눈가가 젖어 있는데도 웃음이 났어요. 아빠 안경 찾을 때마다 어휴 이 늙은 손은 도와주지도 않냐 하던 그 소리도 같이 붙어 있어. 맞지. 그 잔소리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 거다. 안경은 따로 작은 파우치에 넣었어요. 그건 버리는 상자가 아니라 남기는 상자였어요. 서랍을 열자 접어둔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3번 접어둔 낡은 봉투. 오래된 봉투라 모서리가 이미 보풀처럼 일어나 있었죠. 미선이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안에 있던 건 현금이었어요.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봉투 겉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문제였어요. 미정이 파스 사는 돈, 미선이 택시비. 둘은 그 글씨를 보고 동시에 멈췄어요. 말없이 그냥 동시에 멈췄어요. 아버지는 자기 몸을 위해 모아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딸들이 자기 돌보느라 쓴 몸값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서 접어둔 거였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제일 겁났던 건 내가 지미아가 아니라 너희 둘이 내 옆에서 같이 무너지는 거야였다는 게 봉투 안에 그냥 적혀 있었어요. 미정은 그걸 보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왔는데 이번 울음은 전과 달랐어요. 죄책감으로 우는 울음이 아니었어요. 미안해서 못 지켜서 이런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고마워서 왔어요. 고맙다 아버지. 우리를 서로 붙잡아 준 거 알고 있었구나. 끝까지 우리를 팀으로 보셨구나. 그 마음이 그대로 와서 무너진 울음이었어요. 미선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봉투를 접지도 치우지도 않은 채 그냥 두 사람 사이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같이 갖자. 반반이 아니고 같이. 응. 이건 둘 거야. 미정이 훌쩍이며 말했다. 이것도 아빠 유언이야. 현금 유언.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전기장판 코드가 빠진 침대, 눌린 베개, 접힌 담요,
양 냄새. 이 모든 게 아직 아버지가 있는 방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공포로는 안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 방이 무서웠어요. 넘어질까봐 무서웠고, 숨 멈출까봐 무서웠고, 오늘 내가 못 지키면 어떡하지가 항상 목을 조였어요. 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그 책임이 목에 칼처럼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은 이 방이 증거처럼 보였어요. 우리가 버틴 것, 우리가 같이 버티기 시작한 것, 우리가 서로를 놓지 않기로 한 순간들. 이 방 치울 거야? 미선이 아주 조용히 물었어요. 그냥 완전히 비울 거야? 병원 냄새 없애고 여기 다른 걸로 쓸까? 아니면 미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주 확실하게. 아니, 문 닫지 말자. 그 말은 망설임이 없었다. 여기 문 닫아버리면 우리 다시 각자 방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인지 미선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각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뜻. 나 일할게, 걱정 마. 난 괜찮아. 너 신경 쓰지 마. 그런 문장들로 다시 떨어져 버리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바로 그 장면. 그래서 미정은 말했다. 여긴 그냥 우리 둘 방으로 하자. 아빠 방 말고. 우리 둘이 숨 고르는 방. 힘들면 와서 앉는 방. 밤에 전화 안 끊고 그냥 여기 와서 자는 방. 미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거 하자. 둘은 약 봉투 상자를 침대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버릴 것과 남길 것을 나눈 다음 버릴 건 안 보이게 최대한 멀리 넣고 남길 건 눈에 닿는데 올려뒀어요. 안경, 작은 봉투, 아버지가 쓰던 얇은 회색 담요 한 조각. 그 담요를 접어 올리던 순간 미정이 손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다. 미선아, 응, 혼자 버티지 말자. 다시는. 그 말은 이번엔 약속이 아니라 규칙처럼 나왔다. 금지 조항. 미선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주 단단하게 대답했다. 응, 혼자 버티면 그건 위반이야. 그땐 서로 바로 불러야 돼. 새벽이어도. 가게든 회사든 상관없어. 그냥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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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은 그걸 서로에게 확인하듯 2번 반복했어요. 그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떨어지지 마라를 실제 생활 언어로 번역한 형태였어요. 새벽에 연락해도 된다. 도와달라고 바로 말한다. 한 명이 쓰러지기 전에 다른 한 명이 와서 바꿔선다. 이 집은 이제 그 룰로 굴러가기로 한 거예요. 방 안은 여전히 작았어요. 전기장판도 낡았고 페인트도 벗겨졌고 기저귀 냄새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넓어지지도 새로 예뻐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분위기는 달라졌어요. 이전까지 이 방은 한 사람이 무릎 꿇어 버티던 자리였어요. 이제 이 방은 둘이 교대하며 앉는 자리가 됐어요. 그건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뀌었다는 뜻이었어요. 문을 끄는 대신 둘은 불만 껐어요. 문은 열어둔 채 불이 탁 꺼지고 나니까 방이 완전히 어둡진 않았어요. 거실에서 새어 들어오는 주황빛이 바닥선을 얇게 그었고 그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겹쳐 있었어요. 둘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같은 속도로 방을 나왔어요. 이 집은 이제 한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그림 그대로였어요.